NHL에서는 보스턴 브루인스가 버펄로 세이버스를 연파하면서 5연승 가도를 달렸는데요. NHL 하덴 낫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대명 킬러 웨일즈가 일본 홋카이도 원정 4연전에서 3승 1패를 기록하고 리그 선두로 등극했습니다. 한편 하이원은 안양 한라를 꺾고 4연승을 달리면서 최근에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 넷 180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180회입니다. 1월 11일 금요일 오후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힘찬 PD, 이현석 기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힘찬 PD님이 일본 원정길에 함께 올랐다가 어제 귀국했죠? 네, 어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예, 쿠시로에서 치토세 공항까지 버스로 거의 4시간을 이동을 하더라고요. 네, 하고 또 비행기 타고 또 이제 이것저것 또 제가 없으면서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정리하니까 바쁜 건 똑같네요. 돌아왔지만 숨 돌릴 틈 없이 또 비하인드넷 해야 되고 오늘 밤을 또 잘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80회 오늘 또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댓글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남은킴님 댓글 주셨네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결같이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방송 꾸준히 들은 게 2년이 되었네요. 감개무량합니다. 킹스가 휴즈도 놓치고 프롭도 못 가겠지만 그래도 시즌을 흥미롭게 즐길 한 가지가 저에게 있습니다. 바로 덕스가 와일드카드 아래로 내려오는 걸 보는 거죠. 후후. 이번에 낫에 소개되면 적절할 텐데요 하셨습니다. 이게 킹스하고 덕스 팬분들 사이에 이런 감정이 있나 보네요. 덕스, 킹스, 샤크스 요 세 개는 진짜 안 좋기로 아주 소문이 나 있는 이제 팬덤이고,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기로 이제 소문이 나 있는 팬덤인데, 이번에 사실 덕스를 넣을까 하다가 덕스랑 오타와를 넣을까 하다가 그냥 있었던 문제점, 예전에 언급드렸던 그런 문제점, 그런 게 그대로 그냥 나와서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사실 낫으로는 덕스랑 오타와가 더 이제 적합하긴 했는데 이 둘 다 이제 8연패 도중에 만났거든요. 8연패 팀끼리 맞대결을 했어요. 어저께. 근데 오타와가 연장 끝에 이제 겨우 이기던데, 근데 어쨌든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언급드렸던 그런 좀 문제점 이런 게 지금 계속 터지면서 지금 또 수직 낙하를 또 거듭하고 있는 팀들이라서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엔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남은 시즌 덕스의 행보에 따라서 남은 김님의 기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 근데 LA 같은 경우에는 점점 부상자도 돌아오고 그리고 좀 라인이 조금은 확실하게 좀 갖춰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렉스 마르티네즈 이런 선수까지 이번에 또 합류를 했다는, 이제 부상자 명단에서 복귀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LA나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희망이 있는 편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A도 희망이 있다. 또 솔깃한 말씀이었어요. 남은 김님 댓글 감사히 보고 갑니다. 유튜브에 또 댓글이 있는데요. 지난 회에 이어서 두 분이 댓글을 주셨어요. 몬스터 H님, 안녕하십니까. 비하인드넷 방송을 수면제 삼아 이미 지난 2년 전, 3년 전 방송까지 들으며 아이스하키를 너무 좋아하는 1인입니다. 저는 조그마한 제조업을 하고 있고 하이원을 응원하며 미비하지만 하이원 구단에 후원도 하고 있고, 최근 하이원 경기력이 좋아서 모두 어려운 상황에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었는데, 크레인즈 해체와 하이원의 아시아리그 참가 불투명에 대한 지난 방송을 듣고 구단 관계자와 직접 통화도 했으나 시원한 답은 없었습니다. 저의 생각에도 모든 구단 입장에서 아시아리그 참가는 비용 면에서 그냥 끌고 가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아이스하키 팬하기 정말 힘드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박지수 님도요. 진심 아이스하키를 사랑하는 1인, 비인기 종목이지만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하이원 선수들 진심 눈물 나도록 축하드리고 감독님도 너무 멋져요. 점점 아시안리그나 팀 해체에 선수들 얼마나 속상할지 감히 상상도 안 가네요. 제 마음 또한 슬픈데 하이원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들 아시안리그를 안 나간다는 건지 답답하고, 선수들 생각 안 하는 구단이 이기적이라는 생각까지. 평생 몸담은 곳일 텐데요. 아쉽고 속상해요 하셨습니다. 두 분이 모두 하이원 팬이신 것 같고
하이원의 아시아리그 참가 불투명에 관한 뉴스를 들으시고 답답하신 모양입니다. 또 아이스하키 팬하기 정말 힘들다는 말씀이 전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하이원 지난 일주일간 별 소식 없죠? 추가 소식은 없죠? 네, 뭐 저도 일본에 있었던 터라 별다른 소식을 접하진 못했고요. 네. 뭐 그때 하이원 안양할라 경기에서 무슨 뭐 얘기가 나왔으면 나왔을 법한데 뭐 가본 분들도 뭐 특별한 얘기는 못 들었다라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 구단에서의 공식 그런 발표나 입장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없다라는 것은 뭐 지금 그냥 단순히 뉴스만 믿고 또 안 좋게 진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법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 발표가 없다라는 거는 또 예, 반대의 상황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게 명확하게 나간다 안 나간다 발표하는 거를 기다려야지 뭐 벌써부터 막 기정사실화해서 막 예, 비난하고 욕할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좀 더 기다려보고 예, 그때 가서 욕을 하든 좋아하든 슬퍼하든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건 맞는데 또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구단이 부정을 하지 않으면 긍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또 이게 팬분들은 답답할 수가 뉴스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일본 신문 매체를 통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그걸 또 국내 구단이 하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예, 네. 당연하게 예, 걱정이 되는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여러 가지로 뭐 하이어뿐만 아니라 여러 구단들이나 뭐 리그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힘겨운 고난의 연속길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망적으로 슬퍼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뭐라도 하나 현실적인 방안이나 해법들을 찾고 의견들을 공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지금 리그가 한창 진행 중이고 또 굉장히 재밌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예, 즐기는 거는 신나게 즐기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다 보면 또 예, 해뜰 날이 오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구단의 후원도 하시고 답답한 마음에 통화까지 시도하시는 이런 그 열정적인 팬분들이 있는데 구단에 이렇게 후원까지 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거를 댓글을 통해서 처음 알았고요. 네. 예, 굉장한 그런 팬분들이 많으시구나라는 거를 또 새삼 알게 되네요. 그렇죠. 이러한 하이원 팬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몬스터 H님, 박지수님 댓글 감사합니다. 팟빵 댓글 보겠습니다. 램플하스님이 1월 3일 목요일에 댓글을 주셨는데요. 연말에 좀 바빠서 이제서야 댓글 답니다. 월드 주니어 하키 선수권 대회에서 스위스가 스웨덴을 꺾는 대파란을 일으켰군요. 그나저나 이거 빨리 끝나야 캐넉스가 집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지친 원정길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나마 오늘 오타와전은 패터슨이 커리어 첫 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을 구해냅니다. 막판 오타와의 추격이 무서웠네요. 결국 연장 가서 간신히 승리. 머나먼 원정길 막바지에 좀만 더 힘내줬으면 합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새해에는 더욱더 번창하는 비하인더 넷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고 178회 2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새해 인사 감사하고요. 후원도 감사드리고 네, 랭플라스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밴쿠버와 오타와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현숙 기자님께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예, 페테르손 선수가 이날 사실 영웅에 가까운 활약을 했는데 오타와한테 연장까지 따라잡히는 건 자체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캐넉스가 플레이오프권 이 부분을 좀 노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의심했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라서 한번 불이 붙으면 또 무섭기는 한데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약점을 노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페테르손 선수는 얼마 전에 몬트리올전에서 코트카니에미 선수랑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이 이제 부상을 입게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결장이 되게 이제 확정이 됐고요. 네. 오늘 애리조나전이 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도 궁금하네요. 램쿨하스님 댓글 감사합니다.
크롬발드님 댓글입니다. 오랜만에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NBA나 NFL 같은 경우 매주 파워 랭킹을 발표해서 관심 없는 팀도 어느 정도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혹시 NHL은 매주 파워 랭킹을 책정하는 곳이 있나요? 시즌 시작 시만 보통 파워 랭킹 보여주고 가끔가다 ESPN 같은 곳에서 비정기적으로 파워 랭킹 기사는 내보내는 것 같은데 매주 파워 랭킹을 책정하는 사이트를 찾기 힘드네요. 댓글 뜸하게 달아도 매주 잘 챙겨 듣고 있습니다. 비하인드넷 식구들, 청취자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파워랭킹 NHL에도 나오는 게 있나요? 예, 탑 16개 팀을 이제 그 줄을 세우는 그런 기사는 매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네. 좀 파워랭킹이라고 하면은 31의 팀을 모두 이제 다루는 그런 거를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구글에서 좀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매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건으로 말씀 주신 부분이 이제 매주 책정하는 사이트가 있느냐 요 부분인데 네. 뭐 CBS 스포츠나 이제 미국 쪽의 북미 쪽 스포츠를 다루는 이런 사이트 같은 데서는 이제 다루긴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주간 파워랭킹 부분 같은 부분은 그냥 순위표만 보셔도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은 최근 10경기의 이제 성적이라든지 연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좀 제때제때 순위표 확인하셔서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는구나라고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저는 EPL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1위를 하고 있다고 파워랭킹 그런 뉴스를 또 봤었는데 NHL도 매주 나오는 게 있는지는 글쎄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크롬발드님 네, 댓글 감사합니다. SY더맨님이 179회 또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네요. 매주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도님이 댓글을 주셨어요. 최근에 아이스하키에 관심이 생겨 NHL 라이트닝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라이트닝 대 킹스 경기에서 라이트닝이 파워플레이를 얻어 첫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3대5로 라이트닝의 파워플레이가 진행됐습니다. 파워플레이에서 득점에 성공하면 페널티가 끝나는 것이라 알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라이트닝에게 파워플레이가 주어졌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 열심히 듣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로 마무리해 주셨네요. 그리고 179회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나왔는데 파워플레이에서 득점 성공하면 페널티 끝나는 게 아니냐. 근데 왜 그랬냐. 끝나는 질문이에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그 페널티가 더블 마이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선수가 더블 마이너로 나갔고 두 번째 선수가 이제 그냥 일반 마이너로 나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더블 마이너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그 2분이 지나기 전에 골을 먹혔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더블 마이너니까 마이너 2개 중에 하나만 없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5대3 파워플레이가 계속 이어졌던 거고요. 네. 이 정도가 답변이 될 것 같네요. 네. 더블 마이너 페널티였다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답변이 잘 된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댓글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더넷 가족 모두와 청취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그 새해 인사 주시는 분들이 오늘 많네요. 특히 이현석 기자님 올해 이루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박힘찬 PD님도 건강하게 바라는 바 꼭 이루시고 김태범 아나운서님 올해부터 SBS 스포츠 고정되셨으면 합니다. 인사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웬일로 뉴저지가 하세 오르는 일이 다 생겼네요. 바타넨 좀 더 힘을 내서 팀 승리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사미 바타넨 선수와 로만 요시 선수 중 둘 중에 어느 선수가 뛰어난지 이현석 기자님의 냉정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요 질문 답변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댓글 이어지는데요. 애너하임은 8연패 중이라 9연패까지 갔죠. 결국 이번 주 낮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즌 초 애너하임은 살짝 내려놓고 위니펙에 기대를 걸기로 마음먹었지만 예상외로 애너하임이 잘 버텼는데 유유. 이번 주 눈여겨볼 매치 선정 기대하겠습니다. 오광식 해설위원이 선악 링크에서 매주 금요일 24시에서 새벽 2시까지 운동하는 젯 라이더스 팀 감독을 맡으셨네요. 거리만 가까워도 운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아쉽네요. 추운 날씨에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몇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질문. 바타넨과 요시. 이현석 기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무조건 요시입니다. 사실 이거는 비교의 대상 자체가 사실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제 수준 차이가 어떻게 보면 나는 선수들이거든요. 바타넨 선수가 사실 공격적인 부분이라든가
먼 거리에서의 포인트샷이라든지 뭐 약간 패스를 풀어나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요시 선수보다 좋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주 한마디로 정의해 드리면은 요시 선수는 바타넨 선수의 상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디펜스 리드 그리고 뭐 공격에서 슛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비적인 판단 언제 이제 뭐 갭 컨트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모두 요시 선수가 우위입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시 선수가 좀 비인기 프랜차이즈에서 뛰어서 약간 이제 좀 빛을 못 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선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가 지금 내슈빌에서 왜 탑2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요시 선수가 더 뛰어나다. 그리고 물론 바타넨 선수도 잘하는 선수긴 합니다만 요시 선수에 좀 비교되기는 어려운 좀 대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쾌한 로만 요시의 승 답변 주셨고요. 이번 주 눈여겨볼 매치 오늘 연습 BGM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따가 하덴낫 마지막 시간에 덧붙여서 소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광식 해설위원이 새로운 팀 감독을 맡았다는 얘기 혹시 박힘자 PD님 들으셨어요? 그 지인분들하고 동호회 팀을 같이 하고 같이 즐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젯 라이더스 동호회 팀이군요. 네. 자,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댓글 또 감사히 보고 넘어갑니다. 아스피린 03님이 179회 23,100캐시를 후원해 주시면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대명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 아주 많이 들렸습니다. 크레인즈와의 경기는 마지막에 크게 이겼네요. 김범진 선수의 300경기 출장과 이용준 선수, 황두현 선수, 이종민 선수의 시즌 첫 골까지 다들 축하합니다. 후원은 김범진 선수의 300경기 출장권으로 합니다 하셨어요. 김범진 선수의 등번호 77번 곱하기 300경기에서 아마 23,100캐시가 나온 것 같아요. 일산에서 있었던 하이원과 한라의 경기는 하이원의 승리네요. 일이 없는 날이라서 직관 갔는데 하이원 팬보다 한라 팬이 조금 더 많아서 좀 아쉽더군요. 하이원도 매력이 가득한 팀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원 쪽으로 내기 걸었는데 이겨서 아들이 닉네임을 다 바꿨네요. 하이원 만세로요. 둘이 이번에는 닉네임을 걸었거든요. 하이원 구단 측도 나름 이것저것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선수 입장부터 소개도 신경 쓰고 선수 사인회도 하고 전 처음 보네요 하셨어요. 중간에 따뜻한 음료도 제공해 주더군요. 그리고 요 근래 하이원의 류두친 선수가 마음에 드는데 경기 끝나고 관객들에게 박수를 유도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보기 좋았어요 하시면서 고향 직관 감상평을 주셨습니다. 대명 팬이시지만 또 고향에 가서 하이원 경기를 또 인상적으로 보고 오셨네요. 이러다가 아드님은 한라 좋아하는데 세 팀 다 좋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후원 댓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댓글입니다. 바이킹님이 댓글 주셨어요. 오랜만에 댓글을 올립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속 그래 오셨지만 올 한 해도 역시 건강하고 즐겁게 좋은 방송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듣고 참여해야겠죠. 연말이다 보니 여러 이벤트도 많고 흥미로운 경기들이 많아서 좋았는데 국내에서는 팀 해체설이나 계약 해지 등의 소식들이 들려 안타깝네요. 월드 주니어 승자가 가려졌는데 아마 이번에 소개해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약간 예상 외의 결과라 역시 어린 선수들 경기이고 단기전이다 보니 변수가 많았네요. 핀란드는 최근 7년 동안 3번의 우승을 하는군요. 미국은 좀 아쉽네요. 선수들은 좋았는데 캐나다는 말씀하신 대로 파워플레이에서 많이 아쉽네요. 공격력이 영 아니고 스위스 코치의 열정과 유머가 올해도 토너먼트를 재밌게 만들어 유쾌합니다. 그리고 NHL 얘기도 주셨어요. 볼츠는 한 달여 만에 처음 정규패를 기록했네요. 너무 잘해서 쫓아갈 엄두가 안 납니다.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보스턴이나 버팔로 상대하러 가야겠습니다. 참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부터 에어 캐나다 센터에서 스코시아 뱅크 어리나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 토론토는 감사한 것에 대한 보답을 꼭 합니다. 타바레스 보낸 아이스 경기, 드웨인 케이시 받아준 모터시티전, 데로잔 챙겨준 스퍼스 등등. 마지막 한 줄은 다시 월드 주니어 얘기인데요. 참 스위스 러시아전에서 제 기억에는 처음인데 더블 트리핑으로 더블 페널티 샷이 나왔네요. 둘 다 놓쳐서 점점점 이렇게 댓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리뷰는 8강전 강등 라운드 포함해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주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을 재미있게 보셨나봐요. 그리고 볼츠, 템파베이가 너무 강하다 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오늘도 다 지고 있다가 3피리어드에 또 억지로
한 10분 남았을 때 3골을 몰아넣어가지고 또 이기는 거 보고 참 기겁을 했는데 템파베이가 진짜 질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페이스만 보면은 129포인트 페이스거든요. 야. 거의 NHL 뭐 역대 4위 정도급의 성적이더라고요. 지금까지 페이스로 그냥 끝까지 유지가 된다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토론토 입장에선 지금 다가올 이제 보스턴, 뭐 버펄로 뭐 이런 경기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사실 2등이었는데 최근에 상당히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위태위태해졌어요. 오늘 뭐 보스턴이 지고 토론토가 이기는 바람에 약간 또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다 따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토론토 보답 이 부분은 뭐 타바레스 아일스 경기는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드린 부분이고, 드웨인 케이시 모터시티 이 부분은 드웨인 케이시가 지난 시즌까지 토론토 랩터스의 감독이었습니다. NBA 이야기고요. 네. 그런데 올해부터 디트로이트의 사령탑을 맡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디트로이트가 토론토를 잡았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신 것 같고, 드로잔 챙겨준 스퍼스 같은 부분은 더마 데로잔 선수가 이제 카와이 레너드 선수와 트레이드가 되면서 이 두 팀이 맞붙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드로잔 선수가 트리플 더블을 하면서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 부분에 언급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토에 관련돼 있는 선수들이 친정팀을 상대로 약하다. 이 부분을 좀 언급을 주고 싶어서 3개를 다 언급을 드린 것 같고, 네. 마지막 스위스 러시아전에서 더블 트리핑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한 플레이에서 페널티 샷이 2개가 불렸거든요. 처음에 지역 진입할 때 한번 트리핑해서 하나가 불리고, 뒤에 이제 또 슈팅을 가져가는 부분에서 트리핑을 한번 더 해가지고 2개가 불렸는데, 좀 이례적으로 페널티샷을 연속적으로 2개를 불어줬어요. 그런데 혹시나 이게 다 들어갔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위스가 러시아를 잡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2개 더 놓치면서 역전패 어떻게 보면은 뭐 원인을 제공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킹님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댓글 감사합니다. 참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연 배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에 관한 이야기 힘찬 골뱅이 온더스포츠.co.kr로 여러분의 아이스하키에 관한 어떠한 생각이든 좋은데요, 보내주시면 또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또 한 주 동안의 댓글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하인드넷 180회고요.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대회 최종 리뷰 해보겠습니다. 지난 회에 저희가 조별리그 결과 리뷰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8강 토너먼트 이후 일정이 있었는데요. 그에 앞서서 강등 라운드가 있었어요. 카자흐스탄과 덴마크의 3전 2선승제 강등 라운드. 결국 지난주에 예상 주신 대로 카자흐스탄이 살아남았네요. 이거 하나 맞췄던 거 기억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근데 좀 눈에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색깔을 조별 예선에서 더 잘 보여준 팀이 결과적으로 승리를 가져갔어요. 네. 1차전에선 좀 접전인데 덴마크가 좀 흐름을 가져가는 부분에서 접전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약팀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골을 이제 다다닥 넣어줬던 이제 카자흐가 승리를 했고, 두 번째도 초반부터 아주 맹공을 펼치면서 2골을 이제 넣고 난 다음에 골리를 끌어내리는, 상대 골리를 끌어내리는 이런 또 공격력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두 경기에서 4골 이상을 득점하는 날카로운 공격력, 어떻게 보면은 조별 예선에서 스웨덴이나 미국 이런 팀을 상대로 득점을 한 게 허울이 아니다라는 걸 또 보여줬던 강등 라운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데미드 예레메프 골리가 2경기 다 나왔어요. 근데 이 골리가 이제 핀란드전에도 나왔었고, 어떻게 보면 카자흐의 넘버원 골리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나올 때마다 핀란드전을 제외하면 나올 때마다 그냥 또 무너지면서 이 강등 라운드에선 누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예레메프 선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깨진 게 결국 도움이 됐던 겁니다. 깨지면서 경험치를 많이 습득을 했고 결과적으로 덴마크전에서 잘 녹여냈기 때문에 이 강등전 2경기도 첫 번째 경기는 뭐 좀 실점을 하긴 했지만 두 번째 경기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자흐가 잔류를 성공할 수 있었네요. 카자흐스탄이 아시아잖아요.
근데 이게 또 주니어 무대긴 합니다만 살아남았다는 게 또 인상적인 의미로 다가오고 덴마크도 주니어긴 하지만 강등이라는 게 좀 낯선데요? 그렇죠. 덴마크도 최근에 좀 이제 탑 디비전에 좀 눌러 앉았었는데 한 3년 정도 눌러 앉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사실 덴마크 성인 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또 어린데도 불구하고 뭐 성인 2부 리그 이런 데서 뛰는 선수들이 많이 차출이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랜드베리라는 또 괜찮은 공격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보다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따봤을 때는 더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탈락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카자흐스탄과 덴마크의 강등 라운드 승자는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8강 토너먼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8강전이요. 첫날부터 스웨덴이 떨어지고 캐나다가 떨어지고 예상 밖의 결과들이 나왔어요. 스웨덴부터 볼까요? 스웨덴이 4강에 못 가는 거 진짜 최근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국제 무대에서. 뭐 스웨덴이 그동안 뭐 모든 국제 무대에서 사실 다 괜찮은 성적을 거둬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8강 탈락이 약간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의외라고 좀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데 스위스에게 2대0으로 져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요약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요한 경기에서 발목을 잡았던 해결사의 부재, 이 부분이 또 크게 약점으로 다가왔고요. 비조 1위로 올라오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별 예선부터 나타났던 골텐딩의 순간순간 균열이 나타나는 부분, 미국전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컨텐더 팀, 예를 들면 캐나다, 미국, 뭐 러시아까지 해결사들이 다 있었어요. 이번 대회에. 그런데 사실 스웨덴은 뭐 해결사가 있긴 있었지만 뱀스트램 한 명으로는 공격수 이 선수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2대0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조별 예선에서는 확실하게 뱀스트램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8강에서 스위스의 스케이팅을 살린 플레이에 완벽하게 봉쇄가 되고 말았고요. 골을 득점하는 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스웨덴이 수비 득점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했었던 조별 예선에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수비에서도 이제 득점에서의 기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아무래도 수비수들은 먼 거리에서 때리는 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득점을 주로 이제 거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각 골대 가까운 쪽보다는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비 득점에 의존을 많이 했던 스웨덴이 중요할 때 수비수들이 또 득점에 성공을 해내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탈락을 하게 됐고요. 행여나 엘리아스 페트르손이라도 있었다면은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차출이 되지 못했고요. 그 결과 8강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신 것 같습니다. B조 1위 스웨덴이 A조 4위인 스위스에게 잡혔고 스웨덴은 8강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8강에서 떨어졌어요. 홈팀인데. 그렇습니다. 이 전력은 정말 좋다고 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전력은 사실 최강이었어요. 이번 대회에서 그냥 선수 면면으로 따지면 최강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찾아왔던 불운, 요겠죠. 그냥 운이 없었습니다. 이번 캐나다 특히 8강전은요. 그리고 사실 경기력도 아주 좋은 선수들을 잘 구성을 잘해야 되잖아요. 라인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구성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면서 경기력이 아주 깔끔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총평을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대1 연장패였고요. 캐나다가 결국 강호들을 상대로 원하는 수준의 득점력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덴마크 14대0으로 잡은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덴마크를 8강에서 만날 확률도 적을 뿐더러 4강 결승에 가면 사실 덴마크가 4강 결승 올라올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대0 부분은 그렇게 크게 아주 큰 이제 토너먼트로 가면 갈수록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8강전 같은 경우는 종료 직전에 스케이트에 맞고 이제 퍽이 굴절이 되면서 불규칙하게 들어간 부분, 이걸 못 지켜서 1대1로 따라잡힌 부분이라든지 마지막 원타이머 찬스에서 스틱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러면서 그대로 이게 또 역습으로 2대1 찬스가 나는데 이게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운도 없었다. 실점 과정이 좀 불운했군요. 모두. 정말 불운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장골 이전에는 페널티샷 찬스도 있었는데 이것도 못 넣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경기력이 아주 좋지가 않은 데다가
운까지 없었다. 그러니까 뭐 경기를 잡을 수가 없죠. 사실 상대가 핀란드면 그렇게 약한 상대도 아니었고요. 이전 노출했었던 이제 캐나다답지 못한 스페셜 팀 운영, 뭐 파워플레이, 페널티 킬링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나타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라인 조합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조합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네. 이제 이런 8강전이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많은 캐나다 홈팬들이 기대를 했을 텐데 캐나다 역시 4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8강전에서 4강에 올라가지 못한 두 팀이 더 있는데요. 체코가 있습니다. 체코 이야기 나눠볼까요? 체코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1라인 팀이었습니다. 사실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1라인의 공격 흐름 자체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1라인에 뭐 마르틴 카우트라든지 네차스 같이 참 좋은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선수들의 득점 지원 자체가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완벽하게 막히는 그림이 나왔고요. 네. 체코 하키 딱 하면은 그냥 계속 두들기는 거거든요. 이제 쉴 새 없이 이제 공격 두들기는 이런 매력인데 요런 본인들의 장기를 발휘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미국전이 그랬고요. 세 개의 라인이 잘 돌아갔었거든요. 지난 대회 같은 경우에 체코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남겼는데 뭐 사실 4등을 하긴 했지만은 괜찮은 성적을 남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세 개의 라인이 아주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라인 하나밖에 사실상 믿을 만한 자원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코 입장에서 문제점이 된 거죠. 그리고 필리프 자디나 선수가 참 부진했습니다. 참 이번 대회에 거의 뭐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거의 뭐 존재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짜 뭐 나쁘게 말하면은 드래프트에서 왜 이제 팀들이 상위권 지명을 이제 안 했는지 뭐 3번째, 4번째도 지명이 될 수 있는데 결국 6번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좀 감접적으로까지 느낄 수가 있었던 이번 토너먼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체코를 봤고요. 그리고 슬로바키아도 8강전에서 이변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사실 러시아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부분이긴 했는데 이번 슬로바키아도 이번 대회에선 자신들의 장기에 가까운 운영이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봉쇄가 되었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역습이나 뭐 역습에 의한 득점이라든지 스페셜 팀의 득점 이후 지키는 이게 또 슬로바키아 하키가 강호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이제 이유인데 이번 대회에서 사실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첫 경기 미국전은 뭐 리드를 잡았는데도 진 경기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이제 강호들을 상대로 한 차례도 리드도 잡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리드를 못 잡았습니다. 이러면서 아니 리드를 잡아야 지키잖아요. 근데 리드를 못 잡고 끌려가니까 오히려 이 수비에 강점이 있는 팀이 억지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러면은 더 수비에 균열이 생기고 실점이 누적되고 패배하는 그림이 계속 나왔거든요. 8강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피리어드에 4골을 이제 허용을 해버리면서 사실 1피리어드부터 경기가 많이 틀어져 버렸고요. 예, 슬로바키아가 사실 주니어 레벨을 생각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강호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이런 팀들과 스웨덴, 핀란드 이런 팀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선수진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슬로바키아의 선수진으로는 1피리어드에 4골을 내주고 이랬을 때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없었습니다. 슬로바키아와 같은 언더독 팀 입장에서는 이런 강팀들하고 대결했을 때 특히 선제골 여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한 번도 리드를 잡지 못했다는 부분 결국은 뭐 해보지도 못하고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네요. 8강전 결과 떨어진 팀들 먼저 봤고요. 준결승에 올라온 4팀이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준결승에서 만났어요. 예. 이현수 기자님의 우승 후보 두 팀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기는 팀이 이길 것이다. 우승은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좀 장담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상마저 빗나갔습니다. 그것마저 빗나가서 좀 답답했습니다. 사실 보면서. 일단 러시아가 미국한테 졌어요. 러시아부터 볼까요? 첫 골의 불운이 초래한 패배라고 저는 좀 요약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4강까지 러시아가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은 압도적인 2라인입니다. 2라인이 사실상의 1라인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2라인이 정말 압도적인 선수들. 어떻게 보면은 NHL 지난 드래프트에서도 상당히 높은 라운드에
지명된 선수들이 이제 메인 뭐 크라우초프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클림 코스틴 뭐 이런 선수들, 로마노프 이런 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 라인이 정말 좋은 활약을 보였고 전반적인 팀 구성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이번 러시아는 사실 캐나다, 미국보다 조금 아래 레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8강에서 슬로바키아전에서 크라부초프 선수가 부상을 입었거든요. 이 여파가 어느 정도는 있었고요. 이 부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페이스오프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제 기억에는 페이스오프 마진이 -6, -8 이 정도였습니다. 미국전에서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이 부상의 여파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 이제 경기력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고 첫 골이 들어갔는데 그 골이 이제 스케이트에 맞고 이제 고의적으로 방향 굴절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취소가 되었어요. 골이. 아하. 이러면서 첫 번째 골이 허용이 되지 않은 좀 불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리드를 잡았다면 또 경기 양상이 조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좀 첫 골이 허용되지 않는 좀 불운 이런 부분이 좀 연거푸 작용이 되면서 부상 그리고 좀 첫 번 골이 인정되지 않은 거 이런 부분이 연거푸 작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4강쯤 되면은 올라올 팀이 다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런 좀 사소한 운적인 요소라든지 부상 이런 게 크게 작용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러시아가 패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러시아가 조금 더 슈팅을 더 많이 가져간 부분도 있고 스코어도 2대1, 1대2 어떻게 보면은 한 점 차 승부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스위스가 스웨덴을 꺾고 4강에 올라왔었는데 핀란드에 막히면서 결승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뭐 사실 여기까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스위스를 또 요약을 드리면 부분 수비진에서 찾아오는 불안감이 초월하는 약점이 이 이따금씩 한 번씩 터져요. 스위스가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네. 사실 8강까지는 정말 8강 경기까지는 최소한으로 이 문제점을 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8강 경기만 보면요. 물론 조별 예선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에서 특유의 역습 스피드라든지 이 팀이 정말 스케이팅이 뛰어난 팀이에요. 스위스라는 아이스하키 팀이 전통적으로 가진 특색은 스케이팅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이걸 잘 살리는 압박 같은 부분을 잘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어요. 그리고 루카 홀렌스타인 선수도 뭐 세이브 성공률 91.7%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뛰어나진 않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세이브 성공률 95% 넘는 선수들이 진짜 산재해 있을 정도로 좋은 골들이 많이 나왔던 토너먼트였습니다. 그런데 91.7이란 좀 낮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전력 차이를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다른 이제 뭐 상위권 팀들과 전력 차이를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그렇게 나쁜 수치는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분 보였던 이 수비진에서의 실수 이게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턴오버가 너무 많습니다. 수비적인 지역에서의 뭐 패스를 전개하는 부분에서 턴오버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커버 미스가 나가지고 슈팅이 할 시간을 너무 많이 주는 플레이를 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수비진의 좀 중요한 실수들이 중첩이 되면서 4강전에서도 또 이런 그림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를 넘어서는 데는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면서 동메달 결정전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와 스위스가 결승에 가지 못했고 이 두 팀은 3, 4위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만났습니다. 결과는 러시아의 승리인데요. 러시아가 그래도 동메달은 걸고 갔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날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스위스를 응원한 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러시아가 여러모로 또 이전 4강전 경기에서 코스틴 선수가 뭐 마지막에 헬멧을 던진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 또 논란이 있을 만한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가 거의 뭐 스위스 팬들이 거의 뭐 다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분위기였는데 결과는 또 러시아가 승리를 가져가고 말았네요.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키릴 슬레페치 선수가 이 경기에선 제일 이제 최고의 활약을 보인 선수였습니다. 해트트릭을 했고요. 물론 엔티넷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추럴 해트트릭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의 첫 골과 네 번째 골, 특히 네 번째 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승부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골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팀 기여가 컸다라고 승리 기여가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스위스도 결과적으로 이 피리어드에 맹렬하게 추격을 하긴 했지만 슬레페츠 선수의 이 4번째 골 이후로 이 기세가 많이 꺾인 모습이 나왔고 그 결과는 러시아의 동메달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동메달은 러시아의 몫이었고요. 러시아가 3위, 스위스가 4위를 기록하면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결승전 미국과 핀란드의 대결이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넘고 우승에 다가갔나 싶었습니다만 핀란드를 넘지 못하고 우승을 놓쳤네요. 은메달 미국입니다. 예, 첫 번째 골 먹힐 때부터 약간 느낌이 쎄한 게 있었어요. 사실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 이제 그런데 그래도 2대2까지 따라간 부분에서 야 그래도 미국이 해볼만한데 한데 마지막 1분 30초 남기고 꿈이 좌절했죠. 미국을 이번 대회 요약을 드리면 전력에서는 분명히 앞섰습니다. 뭐 대부분의 팀들을 상대로 왜냐하면 캐나다가 8강에 떨어졌기 때문에 맞서는 상대마다 전력에서 앞서면 분명했어요. 그런데 부분 나왔던 그런 느슨한 운영 같은 부분이 결과적으로 패배의 단초를 잘공을 하고 말았어요. 토너먼트 들어서 잭 휴즈 선수까지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체코나 러시아 같은 팀들을 제압을 한 부분, 강호들이잖아요. 이런 팀들을 제압을 한 부분과 케이든 프리모 선수가 확고한 골리 주전으로 딱 자리를 잡은 부분까지도 살아나면서 미국이 이번엔 우승을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따보니까 미국이 게임 초반에 정말 공격에서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오픈넷 부분에서 월스트롬 선수가 슛을 쳤는데 거의 뭐 반대쪽에서 때린 슛인데 그게 뭐 스틱에 잘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빗나간다든지 이런 좀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초반에 나오고 근데 사실 그게 들어갔다면 또 경기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경기였거든요. 물론 스웨덴전 접전으로 끌었잖아요. 그때 뭐 4골을 확 넣은 이런 부분 그게 결승전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거의 뭐 한 2분여 만에 2골을 넣으면서 이제 경기를 딱 따라잡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이러면서 좀 기대를 가졌는데 결과적으로 이 초반에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느슨하게 했던 이런 부분이 초반부터 좀 집중력을 확실하게 잡아서 골을 넣고 유리하게 끌고 갔다면은 미국의 사실 선수진이 더 좋기 때문에 조별 예선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지 못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초반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스스로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경기를 어렵게 만든 그런 또 느낌이 있네요. 미국을 이기고 핀란드가 이번 대회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야, 핀란드가 이번 대회 우승까지는 예상이 잘 안 됐던 팀이었잖아요. 뭐 저는 잘해도 한 4강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잘하면은 거의 뭐 동메달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우승을 하고 말았네요. 사실 대회 직전에서는 대회 전을 보면은 1라인의 화력이 좀 많이 이제 눈에 갔었던 팀입니다. 뭐 라스무스 쿠파리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엘리 톨바넨, 헤퍼니엠 이런 선수들이 합류를 하면서 1라인이 좀 팀을 끌고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대회에서 가장 활약한 선수는 아르네 탈비티에라든지 예세 일레렌 그리고 카포 이런 선수들 2, 3라인의 선수들이었어요. 대회 내내에서 사실 이 3명의 선수가 제일 중요한 골들을 막 계속 넣어주면서 핀란드를 지탱을 해왔고요. 특히 주장인 탈비티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무릎 거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커룸에 왔다가 이제 다시 경기를 뛰었는데 출전을 강행을 했죠. 그런데 대회 끝나고 뒤에 이제 밝혀진 거는 무릎을 수술해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1위에. 그러니까 부상을 달고 뛰었던 거예요. 우승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보실 듯이 좀 주장의 부상 투혼 같은 부분도 있었고 이런 것에 말미암아서 좀 더 집중력이 있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승전에서요. 그리고 뭐 1라인도 헤포니엠 선수라든지 톨바닌 선수가 은근히 또 중요한 골에는 하나씩 또 기여를 하면서 또 무게를 실어주는 역할 자체는 수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전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골테닝 부분도 사실 이번 대회에서 저는 제일 가장 이제 유망주 실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우코페카 루코넨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핀란드의 주전 골리. 근데 이 선수가 결승전에서는 조별 예선에서 미국과 대결했을 때는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골을 좀 이상하게 먹으면서 정말 이거는 그냥 막을 수 있는 거를 좀 집중력이 떨어져서 못 막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이러면서 좀 4대1로 경기가 틀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실수를 전혀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핀란드의 뒷문을 완벽하게 책임을 졌고요. 그 결과 핀란드는 우승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핀란드가 조별리그 때 미국에게 졌던 것을 결승에서 소욕했고요. 결과적으로 캐나다도 이기고 미국도 이기고 그 결과로 핀란드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참 핀란드가 최근에 강등 라운드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진짜 뭐 아니면 도예요. 우승 아니면 강등권, 우승 아니면 강등 라운드. 이게 계속 나와서 참 이번에도 사실 뭐 좀 선수진 자체는 괜찮은데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승자가 됐고 참 이제 이 마지막 또 하나를 더해서 말씀드리면 이 결과를 통해서 2020년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조가 나왔습니다. 아, 예. 그런데 참 내년에는 체코에서 열리거든요. 마찬가지로 두 개의 장소에 열립니다. 하나는 A조는 트르지네츠에서 열리고요. B조는 오스트라바에서 열리는데 네. 이게 참 조가 재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 순위 그렇죠. 결과를 근거로 해서 내년 대회 조편성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나왔나요? A조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 1위를 차지한 핀란드, 그러니까 A조의 1번 시드가 됐고요. 4위를 차지한 스위스가 2번 시드, 그리고 5위를 차지한 스웨덴이 3번 시드, 8위를 차지한 슬로바키아가 4번 시드, 그리고 9위를 차지한 카자흐스탄이 5번 시드입니다. 유럽 네 팀의 카자흐스탄 이렇게 그렇죠. 웃겼네요. 예. 그런데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벌써부터 드시죠? 지금 A조에 없는 팀들. 그렇죠. 이제 B조가 어떻게 편성이 됐냐면은 2위를 차지한 미국이 1번 시드고 3위를 차지한 러시아가 2번 시드, 6위를 차지한 캐나다가 3번 시드에 7위를 차지한 체코가 4번 시드, 그리고 이번에 승격한 독일이 10위로 5번 시드를 차지하게 됐네요. 야, 전통의 강호 다 모였는데 독일 어떡합니까? 이건 독일도 문제고 체코도 참 문제인데 진짜 독일이 뭔가 좀 이번에 또 좀 압도적으로 올라오긴 했거든요. D1A를 참 잘 뚫었습니다. 5승에 거의 뭐 힘든 거 하나 없이 뚫었는데 참 너무 좀 안 됐네요. 물론 이게 사실은 뭐 경기는 해봐야 합니다만 그렇죠. 시작부터 부담스러운 1년 뒤에 일정이 나오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참 뭐 내년도 대회가 어쨌든 기대가 되고 참 B조 어떻게 될지가 아주 많이 좀 기대가 되네요. 미국, 러시아, 캐나다, 체코까지 다 B조에 몰려있는 내년 대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올해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은 핀란드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매년 이렇게 연말 연초에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이 열리는데 이렇게 올해 대회가 또 지나가네요. 다가올 또 월드 챔피언십 또 기다려 보겠고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NHL 핫앤 낫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NHL 각 팀들의 표정을 살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 핫 두 팀, 낫 두 팀 올라와 있습니다. 핫 5연승을 달렸던. 근데 오늘 졌네요. 달렸더니 됐죠. 네, 오늘 메인에 넣었는데 오늘 저희 녹음 직전에 졌네요. 네. 어쨌든 5연승 했습니다. 보스턴 브루인스가 핫 메인을 차지했습니다. 예, 사실 5연승 가도를 달렸기 때문에 넣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들어서 5연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버펄로, 시카고, 캘거리, 버펄로, 미네소타. 버펄로를 2번 딱 잡아냈고, 그리고 캘거리, 미네소타 잡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캘거리 잡은 건 사실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버펄로랑 지금 디비전 3위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번을 잡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8점을 땄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흐름이다라고 이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직접적인 경쟁 상대 버펄로를 2번 다 잡았다. 이 부분도 5연승도 5연승이지만 더 의미가 크네요. 보스턴의 5연승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라인에서 확고한 득점 기여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제일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데 사실 보스턴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1라인 파스트루즈나크, 베르제롱, 마샨트 이 라인은 뭐 사실 항상 꾸준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베르제롱 선수가 부상에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 1라인에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2라인에 뭐 제이크 데브러스크 선수는 캘거리전에 결승골을 넣었고요. 3라인에 커렐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윈터 클래식에도 결승골을 넣었고 버펄로전에서도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라인이 모두 이제 매 경기마다 굉장히 중요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1라인 3인방 역시 5경기에서 17포인트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을 올렸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이 다양한 라인에서 확고한 득점 기여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5연승을 달렸던 첫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좋았던 부분은 뭐가 있었을까요? 페널티 킬링이 딱 살아나면서 잡힌 부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2월 중순에 들어오면서 이제 보스턴의 페널티 킬링이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스턴은 최근 12경기 동안 상대에게 33차례 파워플레이 기회를 내줬습니다. 이거 오늘 경기는 제외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실점은 2개밖에 안 했어요. 정말 뭐 무지막지한 수준의 페널티 킬링을 자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이 실점도 동일 경기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1경기에서 상대방의 파워플레이를 완벽하게 저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12경기 동안 보스턴은 8승 4패라는 정말 뭐 좋은 성적을 달리면서 지금 상승세에도 많이 보탬이 됐네요. 네. 다양한 라인에서 득점이 터졌던 부분 그리고 페널티 킬링 최근에 압도적으로 좋았던 부분 뭐 그 결과 보스턴은 정말 새해 출발이 너무나 좋았네요. 윈터 클래식도 또 기분 좋게 이겼고요. 그렇죠. 보스턴이 5연승 기록을 하면서 오늘 핫앤낫 핫 주인공이 됐습니다. 다음 핫 한 팀 더 있는데요. 오늘 이현숙 기자님 의상이 이 팀이네요. 그 후드 이 팀의 후드를 입고 오셨어요. 유니폼 어쨌든 입고 왔는데 세너제이 샤크스의 말이 꼬이네. 세너제이 샤크스도 옷을 갖고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핫 두 번째 세너제이 샤크스입니다. 경기를 확실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뭐 지금 베이거스는 지고 있긴 한데 아직 1대0입니다. 어쨌든 퍼시픽 선두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크게 평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월 들어서 4전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팀도 뭐 1월 들어서 안 지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는요. 콜로라도 템파베이가 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이제 작용을 했고요. 핫에 크게 작용을 했고요. 사실 핫에 세너제이랑 이제 또 캐롤라이나 2개 중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 템파베이 때문에 세너제이를 선택을 한 겁니다. LA 에드먼턴을 잡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4연승이고요.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확실하게 살아난 수비력입니다. 이 팀이 4경기에서 정말 수비력이 살아났다라는 부분을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세너제이가 4경기 동안 슈팅은 100개밖에 허용을 안 했어요. 경기당 25개입니다.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NHL 슈팅 허용 전체 1위가 세너제이 샤크스입니다. 27.9개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낮은 수치의 수비 허용, 이제 슈팅 허용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비력이 완연하게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괴물 공격력이라고 할 수 있는 템파베이를 상대로도 슈팅을 20개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에런델 선수라든지 마틴 존스 같이 주전 백업 볼리가 사실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비진에서 슈팅을 상대 슛을 못 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결과를 도출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수비력이 완연하게 살아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원래 슈팅 허용을 안 하는 팀인데 지금 최근 4경기는 더 좀 짠물 수비가 됐던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최강 템파베이에게도 자신들의 장점이 통했다. 이 부분 그렇죠. 확실하게 또 눈에 띄네요. 수비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탑2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브렌트 번 선수와 에리크 카르손 선수의 활약이 너무 좋습니다. 이 선수들의 활약이 좋고 이 팀도 보스턴과 마찬가지로 드디어 공격 조합이 좀 안정화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에리크 카르손 선수가 포인트 생산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14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브렌트 번 선수 역시 연승 기간 동안 9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후방에서 탑 1, 2 디펜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확실한 공격에서 기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또 더 의미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라이언 브론 선수라든지 마크 에드와르드 블라식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력에서 이제 기여라든지 수비진에서의 공격 기여가 지금 두드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격 라인도 조금 조율이 되면서 안정화가 됐는데 손턴 선수와 파벨스키 선수를 같이 오랜만에 또 묶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공격력의 좀 증가 1라인이 구축이 됐고요. 그리고 마이어 선수와 커츠어 선수가 2라인을 구축을 하고 3라인에 이제 에반더 케인 선수를 넣었는데 이게 오히려 또 더 좋은 활약을 또 보여주면서 케인 선수도 좀 운이 좀 많이 따라주기는 골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좀 득점이 예전만큼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르트 케인 조합 역시 1, 2, 3라인에 좀 축이 잘 형성이 되면서 공격 조합 역시 안정화된 부분 역시 샤크스가 최근에 상승세에 들어온 부분을 간접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카르손, 번 이 두 수비수의 공격 기여 거기에 또 세너제이 역시 좀 다양한 라인에서 점점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세너제이 샤크스 뭐 동부에 보스턴이 있었다면 서부에는 세너제이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핫 두 팀 먼저 봤습니다. 이제는 낫 두 팀 보겠습니다. 낫 오늘 첫 번째 어느 팀인가요? 뉴욕 레인저스입니다. 뉴욕 레인저스 연패 빠졌군요. 예, 뭐 뉴욕 레인저스는 오늘 경기까지 이제 포함이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5연패가 되면서 사실 와일드 카드 경쟁에서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네요. 예. 피츠버그, 콜로라도, 애리조나, 베이거스, 아일랜더스한테 거둔 5연패입니다. 뭐 피츠버그, 베이거스, 아일랜더스 뭐 이런 팀들 같은 경우는 최근 기세가 좋기 때문에 뭐 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정말 최근에 안 좋은 콜로라도라든지 애리조나한테 패한 부분은 사실 좀 많이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5연패까지 갈 만한 상대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콜로라도, 애리조나가 있었던 걸 감안하면요. 5연패. 무엇이 5연패로 이어졌을까요? 수비력이 사실상 상실됐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너무 좋지 않아졌습니다. 최근 정말 두드러지고 있고요. 연패 기간 동안 거의 경기당 35개에 육박하는 슈팅을 내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전력에서 상대적으로 좀 전력에서 약한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실점은 26실점입니다. 뭐 경기당 거의 5실점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페널티 킬링도 굉장히 큰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1차례 상대에게 파워플레이 기회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8개의 골 역시 내주고 말았네요. 페널티 킬링까지 완벽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좋지가 않고요. 콜로라도전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극도로 달한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파워플레이를 10차례를 내줬습니다. 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여기서 3골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수비력 그리고 페널티를 이게 경기를 유리하게 못 이끌다 보니까 페널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그 결과 더 불리해지는 또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런 장면을 보실 수 있는 이제 레인저스인 것 같네요. 네. 경기당 평균 5실점 이상을 하면 경기 이기기 어렵죠. 6골 이상 넣어야지 이긴다는 얘기인데 뭐 그만한 공격력도 보여주지 못했죠? 그렇죠. 사실 케이빈 헤이즈 선수 부상 이후로 부족한 공격력도 많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실 케빈 헤이즈 선수가 올 시즌 정말 레인저스에서 뺄 수 없는 활약을 정말 많이 보여주면서 본인의 최고의 시즌을 이어가고 있는데 1월 4일부로 좀 전선에서 이탈을 하게 됐어요. 네. 그 이후로부터 레인저스 득점력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3경기 연속 30개 이하의 슈팅을 만들어냈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좀 굉장히 적은 수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35개씩 상대한테 내주는데 우리는 30개 겨우 치면은 이미 5개의 마진에서의 손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최근 4경기에서 6득점 그리고 오늘 경기 3득점을 제외하면은 최근 3경기는 이제 이전 3경기까지는 불과 3득점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예, 이러면 5골 내주는데 한 경기 1골 넣으면 뭐 당연히 져야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오랜 기간 동안 주포로 활동했었던 마츠 수카렐로 같은 선수들도 부상 이후에 좀 제 컨디션이 아닌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나메스트니코프, 파스트, 부치네비치 이런 20대 중반에 딱 접어든 선수들이 조금 더 기량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올 시즌 좀 더 기량이 올랐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모습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여러모로 좀 답답한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 레인저스가 되고 말았네요. 뉴욕 레인저스 5연패에 빠지면서 오늘 낫에 올라왔고요. 뉴욕 레인저스에 이어서 낫 한 팀 더 있습니다. 어느 팀인가요? 애리조나 카이오츠입니다. 애리조나 카이오츠도 올 시즌 내내 참 어렵네요. 예, 참 많이 어렵고요.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이거스, 에드먼턴, 뉴저지에게 3연패를 당했습니다. 예. 뭐 사실 베이거스를 제외를 하면은 좀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팀들이거든요. 사실 다른 두 팀도 그렇게 상태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진짜 올해 이 팀만큼 운이 없는 팀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운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는지. 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운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상 운인데 부상자는 사실 시즌을 치를수록 이제 뭐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큰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이 팀은. 시즌 시작하기도 전에 크리스찬 드보렉 선수가 흉부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된 상황이고요. 네. 제이슨 데머 선수 무릎 부상 시즌 아웃을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날 주전골리인 안티란타 선수가 하반신 부상으로 시즌 아웃 확정이 됐고요. 12월 1일에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미하일 그라브너 선수 역시 눈 부상으로 인해서 장기 결장. 이 선수도 시즌 아웃이 거의 뭐 가닥이 잡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1월 1일에는 시카고와의 트레이드로 영입한 닉 슈멀츠 선수까지 하반신 부상으로 시즌 아웃 결과가 나오고 말았거든요. 새해 벽두부터 또 그렇습니다. 부상자 나왔어요. 이게 뭐 주축 선수들이 다 이렇게 하나둘씩 나가 떨어져 버리면은 사실 좋은 시즌을 치를래야 치를 수 없는 상황인 거로 가고 있네요. 부상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 애리조나인데 그래도 아직 시즌 많이 남았거든요. 뭐 어떻게 애리조나 반등의 요소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걸까요? 예, 좀 반전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올 시즌 애리조나가 108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리그 29번째 위치를 하고 있어요. 최하위권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고요. 네. 부진한 시즌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즌 절반을 지난 시점에서 지난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지난해는 82경기에서 208골이거든요. 페이스가 거의 비슷하죠. 지금 절반 조금 지났으니까요. 다만 지금 작년이랑 좀 다른 부분은 실점에서 좀 안정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더 좋아졌잖아요. 네. 그럼 공격만 좀 끌어올리면 되는데 이 부상으로 선수들이 다 이탈을 했으니 이게 정말 참 부상 이탈이 참 운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앞서 열거해 주셨던 그 선수들의 부상만 이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뭐 득점 페이스가 지난 시즌과 비슷하진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훨씬 더 높았을 텐데 그 부분이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네요. 자, 애리조나 카이오츠까지 오늘 하덴낫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다가올 한 주 동안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경기들, NHL 경기들 추천 부탁드립니다. 1월 16일까지의 일정까지를 바탕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네. 다음 녹음이 17일 경이 될 거라는 이야기 있기 때문에 그 뒤 일정은 좀 제외를 했고요. 13일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전 9시에 보스턴과 토론토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 애틀랜틱 2위 싸움이 굉장히 유력한 또 뭐 2등 싸움 이 두 팀이 하게 됐는데 버펄로가 이제 좀 하면서요. 그리고 보스턴도 부상자 복귀로 연결이 많이 올라왔고 토론토도 오늘 경기로 보면은 조금 이제 부진 회복의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나라고 싶기 때문에 이 두 팀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두 팀이 지금 승점 차이가 4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같은 날 9시 똑같은 시각입니다. 뭐 두 개 같이 켜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콜럼버스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이 역시 여기도 메트로 디비전 어떻게 보면 1, 2위를 다툴 법한 팀들이에요. 지금 뭐 콜럼버스가 3위이긴 하지만 피츠버그가 아주 큰 차이도 나지 않고 3파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뭐 혹시나 지금 워싱턴이 콜럼버스에게 이 경기에서 지게 된다면 또 콜럼버스에게
또 상위권 도약 2등, 1등에 대한 도약에 대한 또 기회가 마련될 수 있는 경기고 뭐 역으로 워싱턴이 이 경기를 또 접으면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동부 각 디비전의 상위권을 주름잡고 있는 팀들 간의 맞대결 같은 날에 열리네요.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는 9시 30분입니다. 이번 주는 좀 애틀랜틱 디비전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몬트리올과 보스턴 이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전통의 라이벌 또 맞붙으면 험악하기로 둘째 가름 서러운 이런 또 매치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몬트리올이 1월 15일까지의 경기 결과들에 따라서 이때 좀 승점을 쌓게 되면은 애틀랜틱 3위 자리가 걸릴 수도 있는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에는 오전 10시에 워싱턴과 내슈빌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경기들은 지금 각 디비전 어떻게 보면은 1위에 가까운 팀들의 싸움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또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1위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쩌면 이 두 팀이 스탠리컵 결승전에서 또 만날지도 모르는 아주 유력한 매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매치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어떤 경기가 있느냐 하면 베이거스와 위니페이 경기가 있어요. 네. 이것도 작년 서부 결승전 매치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이거스 연계력이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늘도 지금 뭐 세너제이를 잡을 기세 같은 느낌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피리어드 중이니까 알 수가 없고요. 작년 서부 결승 재대결임과 동시에 올해 서부 결승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팀이 만날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또 뭐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 매치업 같은 느낌으로 이 두 경기 또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위니펙도 내시빌 바로 아래 있고 뭐 베이거스도 캘거리 바로 아래 있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또 서부의 강자들끼리 맞붙는 또 그 경기도 기대가 되네요. 다가올 한 주 뭐 많은 경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 추천해 드린 경기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또 결과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숙 PD와 함께 NHL 모두 살펴봤고요. 잠시만 쉬어가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80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시아리가 이사키 지난 한 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명 킬러 웨일즈가 일본 홋카이도 원정 4연전을 치르고 온 지난 한 주였습니다. 먼저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오지 이글스와 대명 킬러 웨일즈의 2연전이 있었죠. 1월 5일에 있었던 양 팀의 올 시즌 첫 대결이었습니다. 시즌 1차전. 1피리어드 슈팅수가 11대 11, 스코어도 0대 0 팽팽하게 갔고요. 2피리어드 3분 50초 만에 대명이 파워플레이에서 맨 멀리 선수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한 골이 결승골이 되면서 대명이 최종 스코어 1대 0으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슈팅수 35대 24 대명의 우세였고요. 대명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가 24세이브 무실점 승리, 시즌 네 번째 셧아웃 기록했습니다.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 이날 인터뷰 진행했는데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명의 이창훈 선수가 이날 올 시즌 처음으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네요. 이현승 선수 독감으로 이번 원정 불참이 되면서 이창훈 선수가 또 라인업에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지 이글스는 나리사와 유타 선수 나와서 34세이브 1실점 패배를 기록했네요. 대명의 맨 멀리가 시즌 7호 골, 어느새 알렉산더 프롤로프 다음으로 팀 내 득점 공동 2위까지 올라섰고요. 대명이 이날 이기면서 도마코마이 원정 5전 전패 끝에 6경기 만에 도마코마이에서 첫 승점을 기록했습니다. 대명이 승점 3점 추가하면서 크레인즈와 사할린을 제치고 4위에서 2위로 올라갔던 결과였고요. 반면에 오지 이글스는 11월 23일 하이원전에서 0대 4로 진 데 이어서 2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하는 또 득점력 부진이 이어졌네요. 이 두 팀이 다음날 1월 6일 일요일에 시즌 두 번째 대결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1피리어드 초반 6분 만에 이글스의 나카야시키 유시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요. 파워플레이에서 오바라 다이스키의 추가골, 오지 이글스가 2대 0으로 앞서갔어요.
근데 대명이 추격을 합니다. 이 피리어드 중반에 황두현 선수 추격골, 바로 2분 뒤에 파워플레이에서 브렛 파넴 선수의 동점골, 그리고 또 3분 뒤에 이종민 선수의 역전골. 한 5분여 사이에 3골을 몰아치면서 대명이 역전을 해버립니다. 이후에 3피리어드까지 27분 동안 스코어가 그대로 유지됐고요. 최종 스코어 3대2, 대명의 역전승으로 경기 끝났습니다. 슈팅 수는 26대 26 같았고요.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 또 나와서 24세이브 2실점, 나리사와 유타 선수 23세이브 3실점, 비슷한 기록의 승패가 갈렸습니다. 대명 황두현 선수 올 시즌 첫 골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도중에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었죠. 그 이후에 복귀해서 첫 골이었고요. 올 시즌 첫 골. 인터뷰 진행됐습니다. 황두현 선수 인터뷰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대명 이종민 선수가 역전 결승골을 넣었는데 12경기 출장 만에 본인의 아시아리그 데뷔골, 그걸 역전 결승골로 장식했어요. 이종민 선수 또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고요. 대명이 4연패 후에 3연승을 달렸던 이날 결과였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승점 3점 또 추가했고, 안양 한라를 제치고 대명 킬러웨일즈가 리그 1위로 등극했습니다. 대명 킬러웨일즈가 순위표에서 리그 1위에 오른 거 팀 창단 후 처음 아닙니까? 그죠? 네. 대명이 크레인즈, 한라, 사할린에 이어서 올 시즌 4번째 1위 팀이 됐고요. 야, 과연 이제 올 시즌 정기리그 최종 우승팀이 과연 누구일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양팀의 이번 2연전 2승, 승점 6점, 대명 킬러웨일즈가 수입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야, 정말 양팀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2연전이었는데요. 대명이 6점. 야, 정말 최상의 결과를 만들었어요. 대명이 확실히 경기력이 올라왔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두 개의 다른 경기 양상에서 승리를 따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하나를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워플레이를 깔끔하게 전개하면서 그 골을 끝까지 어떻게 보면 잘 지키는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났었던 경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경기는 좀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이렇게 득점을 다다닥 해내면서 경기를 뒤집는, 사실 전 두 번째 경기는 처음 좀 초반에 이제 실점이 겹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피리어드에 완벽하게 뒤집어내는,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강팀의 요건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또 잘 보여주면서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콘스탄틴 감독이 원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하키 이런 부분을 잘 지금 수행을 해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오지 전에서 상당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결과는 창단 첫 1위라는 어떻게 보면 좀 감격스러운 그런 또 상황도 맞이하게 됐네요. 대명이 최근 경기에서 보면 한 2골 차를 계속 따라가요. 한라전 때도 그랬고, 그렇죠. 종합선수권 결승전 하이원전도 그랬고, 근데 이제 역전까지 넘어서지는 못했었는데 이번에 역전까지 만들었고요. 결국 두 경기 모두 한 골차 승리, 서로 다른 양상에서 또 두 경기 모두 잡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이 안착이 되고 그게 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난 작년 연말에 안양에서 있었던 2연전부터 어느 정도 그게 눈에 띄었었죠.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경기 모습이나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번 일본 원정 때까지 쭉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전 때 뭐 패배가 있긴 했었지만 그 부분 쫓아가는 부분이라던가 또 강릉에서의 결승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 경기 오지 2연전도 마찬가지였는데 경기 내용 부분에서는 1차전은 5대5라고 봤었고요. 그 저녁 때 이제 경기 끝나고 저녁에 그 정경현 선수가 제 방에 찾아와서 이제 비디오 복사해 가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경기 어떻게 봤냐고. 그래서 제가 5.5대 4.5로 봤다. 어디가 5.5인가요? 대명이 5.5였죠. 그래서 파워플레이 골 한 골 성공시킨 게 0.5였고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봤다라고 했는데, 선수들은 또 그렇게 안 느꼈나 봐요. 오히려 본인들이 더 우세한 경기를 했다라고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내 의견은 그렇다. 찬스도 많았지만 위기도 많았다. 그리고 뭐 거의 골과 다름없었던 골들도 뭐 이바노프나 아니면 이제 수비 커버에 의해서, 아니면은 오지글스가 이날따라 유효슛 날린 게 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 같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랬고 그다음에 2차전 같은 경우에는 1피리어드 때 그 5분 사이에 후다닥 하면서 두 골을 실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피리어드에 들어가서 회복을 했죠. 또 5분 사이에 3골을 네. 회복을 했어요? 근데 2피리어드 5분 사이에 3골 넣은 것보다도 그냥 2피리어드 자체가 이번 시즌 대명 킬러 웨일즈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기력이라고 봤었고, 또 이제 일본 원정 도마코마의 원정 끝나고 쿠시로로 넘어갈 때 아침에 버스 안에서 감독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2차전 2피리어드는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준 2피리어드였다. 11번의 찬스를 만들어냈고 오지에게는 단 한 번의 찬스도 허용해주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막 기분 좋게 들떠있고 뭐 이렇게 1위도 하고 하니까 좋은데 단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대신에 1피리어드 그 시작 5분은 최악의 경기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보셨던 분들도 다 같이 공감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게 비단 뭐 선수의 개인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전술이 부족해서 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착된 상황에서는 선수들의 멘탈이나 그런 흥분도가 그런 경기를 좀 사소하게나마 그르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 말에 안양에서 그 1초를 남겨놓고 먹었던 역전 결승골도 그와 비슷한 일이었을 것 같고요. 네. 예. 다만 이제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메꿔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위기 상황들도. 그래서 도마코마이에서의 2승은 그렇게 채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네. 예,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2연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명이 도마코마이 2승 정말 뭐 기분 좋게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오지글스는 최근 8경기에서 2승 6패인데요. 이 중요한 시기에 부진이 깊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홈 2연전 수입 패. 이거는 지금 하이원에게도 더 멀어졌고 5강 경쟁에서 적잖은 타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오지글스 경기력을 보면은 오히려 최근의 프리블레이즈보다 못하다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렇게 게임하면 풀보다 나은 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이건 지금 순위상으로 프리블레이즈하고도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이 대명도 40점 고지 넘는데 한참 걸렸는데 오지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 2연전 때 들었습니다. 네. 대명 킬러웰즈가 쿠시로로 이동했고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 또 2번 만났습니다. 1월 8일 양팀의 시즌 3차전이었고요. 이날 1피리어드 중반에 대명 스즈키유타 선수 선제골, 대명이 앞서갑니다. 리드를 지키고 있었는데 3피리어드 중반이었어요. 파워플레이였는데 오히려 크레인즈 시게노 슌스케 선수에게 쇼텐디드 골을 내주면서 동점 허용했고요. 연장 끝나고 슛아웃 갔는데 대명은 황두현 선수만 홀로 성공을 시켰지만 크레인즈는 1번부터 4번까지 4명의 선수가 모두 성공을 시켰어요. 비아체슬라프 트루우노 선수의 결승골, 슛아웃 결승골로 크레인즈가 최종 스코어 2대1 슛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슈팅수 31대 28 크레인즈가 앞섰고요. 크레인즈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가 27세이브 1실점, 대명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도 29세이브 1실점이었습니다. 크레인즈가 이날 이기면서 최근 3연패 끊었고 안양알라를 제치고 2위로 한 단계 순위도 올라갔습니다. 대명은 3연승이 끝났고요. 대명이 올 시즌 연장 이후 승부 이날까지 4전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2연장패, 2슛아웃패. 대명 또 통산 크레인즈전 13전 전패. 이날도 참 앞서고 있는 경기였는데 3피리어드에 동점골 그리고 슛아웃 패배, 너무나 아쉬운 패배였고요. 대명 이날 알렉산더 프로로프 선수가 무릎 통증으로 결장됐고요. 그 자리에 박민규 선수가 최근 6경기 만에 출장해서 자리를 메웠습니다. 또 대명 정종현 선수도 오지글스전 때 입었던 부상으로 이번 크레인즈와의 2연전은 모두 결장했고요. 한편 대명 김범진 선수가 이날 크레인즈와의 첫 번째 경기 5경기 만에 출장하면서 개인 통산 300경기 출장 달성했습니다. 김범진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인터뷰 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1월 9일 수요일에 양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 4차전이었습니다. 1피리어드 시작 2분 만에 대명 파워플레이에서 브렛 파넴 선수 선제골 나왔고요. 근데 12초 뒤에, 진짜 12초 뒤에 크레인즈 타카기 겐타 선수의 동점골 나와서 1대1이 됩니다. 하지만 대명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로 1분 뒤에 이종민 선수 추가골로 다시 앞서갔고요. 이 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브렛 파넴 선수가 또 한 번 파워플레이 골. 그리고 이 피리어드 중반이었습니다. 대명 또 크레인즈의 추격골로 한 골 차로 쫓겼는데 여기서 김우영 선수의 귀중한 골이 나왔고요. 달아났죠. 또 프로로프 선수의 추가골까지 3골 차로 벌리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용준 선수의 골까지 더했던 대명이 최종 스코어 6대2 4골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슈팅수 26대25 대명이 1개 앞섰고요. 대명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가 23세이브 2실점, 세이브 성공률이 94.67%가 됐네요. 평균 실점 1.70, 두 부문 모두 1위고요. 29경기 전경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경기 남았는데 아시아리그 16년 역사상 역대 최고 세이브 성공률 달성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세이브율은 지난 시즌에 안양한라 맷 달튼 선수가 20경기 출장에서 기록했던 94.12%였는데 이바노프 선수가 지금 29경기에 94.67%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바노프도 잘했는데 이날 또 한 명의 주인공은 대명 이창훈 선수였어요. 3피리어드 종료 58초를 남겨놓고 교체 투입돼서 아시아리그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대명 킬러벨즈 입단 후에 1년 7개월 만에 가진 리그 데뷔전이었는데요. 대명 킬러벨즈 이창훈 선수의 인터뷰도 올라와 있습니다. 만나보시고요. 크레인즈는 드류 맥키타이어 선수가 20세이브 6실점 패배가 됐네요. 대명 이날 의미 있는 골이 많이 나왔어요. 브렛 파넴 선수가 파워플레이에서만 2골, 선제골과 결승골을 장식했는데 올 시즌 브렛 파넴 선수는 7골 중에서 파워플레이 골만 6골을 넣고 있네요.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도 도움만 4개, 이번 원정 4연전에서 도움만 6개를 올리면서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종민 선수가 데뷔 첫 골에 이어서 2경기 만에 또 골을 넣었어요. 시즌 2호 골이었고요. 알렉산더 프롤로프 선수는 전날 결장하고 이날 복귀했는데 1골 2도움. 특히나 팀 승리를 결정짓는 팀의 마지막 3골에 모두 포인트를 올리면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또 대명 이용준 선수는 3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팀의 6번째 골을 넣으면서 대명 킬러웰즈 입단 후에 첫 골을 넣었습니다. 참 2018년 시즌 하이원에서 아시아리그 데뷔해서 하이원, 한라, 대명 상무, 한라 거쳤고 2시즌 공백 후에 이번 시즌에 대명 킬러웰즈 입단을 했는데 이 골이 본인의 개인 통산 298경기째 300경기 출장 임박했네요. 통산 50호 골이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안양한라 시절에 그 2015-16 시즌이었는데요. 쿠시로에서 있었던 크레인즈전 골 이후에 골이 없었는데 3년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쿠시로 크레인즈전에서 또 오랜만에 골을 맛보는 이용준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인터뷰의 주인공인데요. 김우영 선수가 3대2 한 골차 쫓기던 와중에 1분 40여 초 만에 중거리 슛으로 귀중한 추가골을 넣었어요. 지난번에 인천 아이스박스전 골 이후에 시즌 2호 골인데 화려한 세레머니 이것도 비디오로 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올 시즌에 가장 화려한 골 세레머니가 아니었을까 아시아리그에서. 네, 대명 킬러웰즈의 김우영 선수 인터뷰 또 세레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만나보시고요. 한편 최시영 선수가 5경기 만에 출장하면서 시즌 9번째 출장 기록했네요. 대명이 6득점,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했습니다. 또 4골차 승리, 2016-17 시즌 하이원전 8대4 승리 이후에 2년 만에 한 경기 최다 점수차 승리 팀 타이 기록했고요. 대명이 이 승리가 또 의미가 컸던 거는 크레인즈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13전 전패 끝에 14경기 만에 크레인즈전 사상 첫 승. 근데 이게 크레인즈가 지금 팀 해체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플레이오프에서 만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마지막 대결이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첫 승 거뒀습니다. 대명이 승점 3점을 또 추가했고 리그에서 가장 먼저 승점 50점을 돌파했습니다. 올 시즌 지금 과정을 보면 승점 10점, 20점, 30점, 40점 모두 안양한라가 선점했었는데 승점 50점은 대명 킬러웰즈가 선점했습니다. 양팀의 이번 2연전 1승 1슛아웃패 승점 4점, 대명 킬러웰즈가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일본 원정을 마쳤습니다. 마무리가 참 기분이 좋았는데요. 대명 킬러웰즈의 크레인즈와의 2연전 이현숙 기자님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전 사실 이 시리즈가 6점을 올릴 수 있었던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굉장히 크레인즈를 잘 봉쇄를 했어요. 그러면서 크레인즈 선수들이 중간에 굉장히 그 분에 못 이기는 모습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플레이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왔고 페널티를 본인이 범한 다음에 이 퍽을 잡아서 어쨌든 빨리 경기를 중단해야 시키는 상황에도 막 아쉬워하면서 그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다니. 그냥 포기를 하는 느낌으로 그냥 날려버린다니. 이게 시기노 선수의 골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 나와서 어쨌든 슛아웃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그냥 대명의 그냥 1대0 승리, 어떻게 보면 도마코바이와의 경기와 마찬가지로 그런 경기가 나타나올 수도 있었는데, 뭐 시기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됐네요, 이 경기는. 근데 사실 그 실점이 대명으로서는 주지 않아야 할 실점이었는데, 그렇죠. 수비에서의 좀 미스패스가 나왔어요. 뭐 패스가 정말 좋지 않은 부분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부분은 어쨌든 경기에서 하나씩 겹치는데, 결과적으로 그 전에 어쨌든 뭐 골을 하나나 두 개쯤 더 넣었다면 경기가 또 다른 양상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걸 또 넣지 못한 부분도 대명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대명의 첫 경기도 굉장히 잘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그냥 두 번째 경기까지 그대로 이어졌고요. 근데 두 번째 경기는 본인이 원했던 그런 이제 대명이 원했던 그런 수준의 득점력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추격을 하면은 뭐 좀 따라오면은 더 이제 벌려내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1차전에도 이런 양상이 나왔어야 맞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2차전에서는 그 결과 그대로 나왔고, 1차전에서는 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또 그런 양상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고요. 맥킨타이어 선수는 가만히 보시면은 참 잘할 때는 진짜 철벽 가까운 활약을 보여주는데,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이바노프 선수라든지 두바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와도 비교해서 전혀 꿀리지 않는 활약을 보여주거든요. 잘하는 경기는요. 그런데 참 못하는 경기에 대한 기복이 참 심한 선수인 것 같다라는 걸 느꼈던 2차전이라고 또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요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꼴리진의 차이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그냥 딱 맞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명이 첫 경기 너무나 뼈아픈 역전패를 했고, 크레인즈전은 이렇게 계속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했을 텐데, 싹 잊었는지 다음날 대승으로 훌훌 털어버렸어요. 박균찬 PD님, 현장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크레인즈전이 뭐 13전 전패를 기록했었다가 마지막에 1승을 거두긴 했지만, 그 13전이라는 게임 스코어를 최근 경기들 특히 보면은 뭐 선수들도 같은 얘기를 했고, 지난 시즌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아깝게 진 게임들이 계속 결과는 안 되는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였고, 저도 물어봤었거든요. 왜 크레인즈한테만 유독 이러냐. 약한 건 아닌데, 유독 약한 건 아닌데 항상 운이 안 따랐을 뿐이다라고 대답이 돌아왔었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운이 안 따랐다가 마지막에 한번 통했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차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도마코마이 첫 번째 경기하고 많이 닮았던 경기였고요. 그렇게 흘러가서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이번 4연전에서 대명 킬러 웰즈가 약했던 부분,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3피리어드 경기력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력이 좋든 나쁘든 떠나서 체력적으로 급속하게 훅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서 뭔가 좀 정리가 안 되는, 집중이 안 되는, 몰입이 안 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실점을 하거나 위기를 맞는 장면들을 자주 노출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도마코마의 1차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3피리어드 훅 떨어진 경기력에 의해서 다음날 1피리어드까지 경기가 미쳐졌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크레인즈 1차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거기에 이제 그 마이크 테스트위드가 투텐을 받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공백도 있었고,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황도현 선수가 이제 스위프트에게 플리패스 비슷하게 퍽을 띄워서 던져줬는데 그걸 흘렸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크레인즈 정도의 스피드를 갖고 있는 팀이고, 하지만 또 대명에는 또 느린 선수들이 많잖아요. 디펜스에 보면은. 그렇다 보니 더군다나 파워플레이다 보니까 또 발빠른 수비수들보다는 뭔가 힘이 있고 묵직한 뭐 굴라시라던가 또 수비수 하나 넣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미처 대처하지 못했던, 그래서 크레인즈 정도의 스피드를 갖고 있는 팀이라면 충분하게 역습을 허용할 수 있는, 비단 이 골뿐만 아니라 두 경기 모두 비슷한 장면들이 자주 노출이 됐었기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통했던 건데 하필이면은 1대1 동점골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연장에서도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갖고 대명이 좀 더 풀어낼 수 있는 기회나 찬스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 30초를 남겨놓고 시몬데니 선수가 대명 진영에서 퍽을 계속 놀리면서 시간을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더 공격을 해도 되겠는데 왜 시간을 그냥 보냈을까? 나중에 물어보니 크레인지가 슛아웃이 약하니까 우리는 슛아웃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판단이 그런 있었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완벽하게 아니 저는 슛아웃 가서 1번부터 4번까지 4명 연달아 넣는 거 거의 못 봤거든요. 전 처음 봤습니다. 네. 아니 이바노프인데. 근데 그 내 골도 기가 막히게 넣었어요. 예, 이바노프를 상대로 진짜 정말 막을 수 없는 코스로 탑 코너로 진짜 송곳같이 찔러 넣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슛도사들이 많은데 왜 그 슛으로 끌고 간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뭐 선택이 그랬었고 어차피 슛아웃은 뭐 거의 예, 축구의 승부차기처럼 거의 운빨 예, 하늘이 점지해주는 그대로 흘러가는 예, 그런 의미들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예, 좀 아쉬운 결과가 되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프롤로프가 일본 원정 4연전 중에 2경기만 결장을 했었는데 프롤로프의 그 존재감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그 다음 경기에서 느낄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프롤로프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크고 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팀의 장점은 뭐 선수의 뭐 개인 기량이나 선수의 몸값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선수를 갖다 놔도 그 선수가 시스템에 적응하기만 되면은 충분히 팀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인 건데 그 시스템의 장점을 뛰어넘는 그 더 큰 존재감을 보여주는 게 이런 클래스를 보여주는 선수구나. 프롤로프라는 선수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뭐 퍽을 소유했을 때 달려드는 그 수비수들의 그런 숫자라던가 아니면 그런 집중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나 찬스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꾸준하게 보여줘서 확실히 이름값이 있으려면 어중간하게 있는 것보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최소한의 기량만 있어도 충분히 아시아리그에서는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고 대명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승리를 할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예,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는 이제 시즌 4차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고 일본 원정 4연전을 보면 전체적으로 또 예,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모습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창훈 골리 데뷔전이 4차전에 있었는데 예, 리드를 이어가고 있을 때에 3분을 남겨놓고 원래는 투입을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안 끊어지더라고요, 경기가. 5대2 상황에서. 네. 네. 그래서 이날 이제 맨멀리 같은 경우에 부상 때문에 중간에 무장을 벗었었는데 벤치 옆에서 계속 팀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페널티라도 해라. 일단 중단이 네, 돼야 되니까. 안 되면은 한 명 더 나가서 투맨이맨이라도 만들어라. 네, 그래서 그랬는데 경기가 안 돼서 중단이 안 돼서 58초 남겨놓고 그때 이제 이용준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경기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투입이 됐던 거였고 뭐 아이싱이 되든 뭐가 되든 어떻게든 대명 진영 쪽에서 페이스오프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페이스오프를 따내지 말라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든 이창훈 선수한테 슈팅이 하나라도 가야 이게 골리 기록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결국엔 슈팅이 한 번도 안 갔죠. 그래서 58초 동안에 슈팅은 안 왔습니다. 네,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크레인지 진영에서 시간이 흘러갔고요. 슈팅을 안 받아서 그런가? 기록주에는 출장 안 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출장은 했는데 이제 출장 시간까지도 돼 있는데 그 슈팅 기록이나 이런 게 해야 세이브 퍼센트가 올라가는데 하나만 있어도 세이브 퍼센트 100%가 올라가는 건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정정현 선수가 이제 도마코마이 원정 두 번째 경기에서 어깨 부상을 당했는데 항상 다치던 부위에 이제 같은 부상을 당해서 예, 조기에 귀국을 하게 됐었고 그 공백을 김범준 선수와 최시영 선수가 메꿔줬었고요. 그다음에 프롤로프가 결장했을 때도 박민기 선수가 예, 메꿔줬었고 그래서 대명은 이렇게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된 상황에서 부상 선수나 아니면 이탈 선수가 생기더라도 계속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고 또 그 선수들이 또 그 공백을 또 어느 정도 잘 메꿔주고 있다 보니까 시즌 끝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가서도
충분히 이렇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요게 한 1년 2년 더 가서 정착이 완전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팀 컬러가 되는 거니까 걱정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케빈 콘스탄틴 감독 부임 후에 대명 선수들 입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던 시스템이라는 말, 그 시스템이 이제 2시즌을 거의 다 거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그 모습은 곧 어느 선수가 빠지더라도 뭐 이영준 선수부터 해서 최근에 뭐 정종현 선수 부상, 프롤로프 이렇게 빠지더라도 그렇게 공백이 안 느껴지는 그런 지금 경기 내용을 보여주는 게 또 대면 키로즈 시스템의 또 장점이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번 4연전이었던 것 같아요. 뭐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자리 잡았으면은 어느 선수가 빠져더라도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는다면은 감독님이 빠졌을 때 안 망가지게끔 하려면은 그 밑에서 또 잘 배울 수 있는 뭐 국내 선수 출신들의 코치라던가 지도자들이 계속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든 이거를 단순히 케빈 콘스탄틴 감독이 있을 때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나중에 케빈 콘스탄틴 감독이 없을 때에도 이런 시스템 학기가 제대로 이어갈 수 있으려면은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스템의 안정화는 곧 이제 팀 전력의 안정화인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프롤로프와 같이 그걸 뛰어넘는 그게 개인기가 좀 있는 그게 스타인 거죠. 정말 어려울 때 개인기로 풀어줄 수 있는 선수는 참 아이스하키도 그렇고 단체 경기에서 정말 팀 전력의 큰 플러스인 것 같아요. 그게 에이스고 스타인 거고. 우리 그 축구 국가대표팀 필리핀전 1대0 봤잖아요. 그쵸. 손흥민 없으니까 풀어줄 선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밀집 수비가 나왔을 때 프롤로프의 존재감 또 느끼고 가네요. 양팀 시즌 정규리그 끝났어요. 4경기 1승 1 연장승 1 슈타웃승 1패 승점 7점을 얻은 크레인즈가 근소한 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명이 12월 안 좋았는데 1월을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했네요. 일본 원정 4연전 이번에 3승 1 슈타웃패 12점 중에 승점 10점이라는 대성공을 거두고 왔고요. 이 결과로 올 시즌 1위 지금 달리고 있고 정규리그 우승 가능성도 활짝 열렸습니다. 대명 이제 남은 경기 5경기인데 고양 하이원전 있고요. 그리고 프리블레이즈 오지글스와의 홈 4연전이 있습니다. 반면 크레인즈는 최근 5경기가 다 홈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경기에 1승 4패. 정규승 없이 최근 5경기에 승점 3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대명, 한라, 사할린과 정규리그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어요. 크레인즈도 5경기만 남았는데요. 한라와의 홈 2연전 있고 아이스벅스와의 원정 3연전 남았습니다. 지금 경기 일정을 보니까 플레이오프 가능권에 있는 지금 상위 6개 팀,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정규리그 일정을 끝내는 팀이 크레인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레인즈가 경기 다 끝내놓고 다른 팀들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크레인즈의 최종 순위가 어디로 끝날지 상당히 또 주목이 됩니다. 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잠시 후에는 하이원과 안양한라의 경기 리뷰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우리나라 고양에서는 1월 9일 수요일에 하이원과 안양한라의 정규리그 마지막 6차전이 있었습니다. 1피리어드 16분 15초 하이원이 박상진 선수 선제골로 앞서갔고요. 2피리어드 14분 31초에 키릴 스타체프 선수의 추가골 나오면서 2대0. 3피리어드는 양팀 모두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 결국 최종 스코어 2대0 하이원의 완봉승으로 끝났습니다. 슈팅수 27대 26 하이원 1개 앞섰고 하이원 토마스 듀바가 26세이브 무실점 승리. 시즌 5번째 셧아웃인데요. 최근 11경기에서만 셧아웃 4번을 하고 있어요. 어느덧 세이브 성공률이 92.97%, 이바노프, 맷 달튼 바로 아래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라는 맷 달튼 선수 25세이브 2실점을 기록했네요. 하이원의 박상진 선수가 선제 결승골 시즌 2호 골 기록했고요. 10월 7일 크레인지전 이후에 3개월 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또 키릴 스타체프 선수는 시즌 18호 골 랭킹 1위 질주했는데 공동 2위 그룹과 3골 차가 됐고요. 포인트에서도 28포인트째 포인트 랭킹 2위입니다. 도미니크 포르제 선수가 최근 포인트가 없어요. 지금 1위인데 1위와 1포인트 차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트로이 마일럼 선수 2골에 모두 도움을 올렸네요. 하이원이 4연승을 달렸습니다. 5연승 후에 2연패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4연승.
또 하이원이 한라전 최근 4경기 3승 1패 강세도 이어갔습니다. 한라는 승점 추가하지 못하면서 순위 상승하지 못했고요. 3위에 머물렀네요. 하이원이 좀 더 이번 경기에 유리해 보일 것이다 이현습 기자님 예상하셨는데 예상대로 이건 나왔습니다. 적중. 예. 뭐 가끔 맞는 것도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듀바 선수가 확실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하고요. 뭐 하나는 이제 골 장면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이제 팁빈 같은 게 조금 이제 맞고 좀 약하게 들어간 부분 하나랑 스타르체프 선수의 골은 이제 브레이크어웨이 이런 골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스타르체프 선수는 그 종합선수권 때 그 놓쳤던 그거에 대한 참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나긴 나요. 뭐 말럼 선수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하이원의 힘은 결과적으로 1라인이다 라는 부분을 또다시 보여줬던 경기라고 할 수가 없고 수비가 좋은 한라를 상대로도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준다? 1라인이 이걸 뚫어낸다라는 거는 앞으로 하이원이 더더욱 지금 뭐 상대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1순위급으로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또 보여줬던 이번 또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라인이 경기당 한두 골은 기본으로 그냥 넣고 가는 것 같아요. 최근 경기 보면. 네. 하이원은 계속 시즌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갈 것 같고요. 플레이오프 때까지요? 플레이오프 끝날 때까지. 야, 네. 그 우승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기세가 좋고 제가 또 늘 강조합니다만 결국 마지막에 잘하는 팀이 우승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원은 이제 승률이 어느 정도 5할대로 맞춰졌고 시즌 초반에 깎아먹었던 거 다 이제 복귀했죠. 승률 5할이 됐습니다. 정확히. 네. 그리고 이제부터 승리하면은 이게 이제 순위와 직결되고 최종 순위와 직결이 되는 건데 남은 상대들이 만만치가 않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이 5할 때의 승률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더 올라가게 되면 진짜 몰라요. 우승권까지는 힘들더라도 충분히 2, 3위권까지 정규리그 우승은 어렵겠지만 예.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점점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하이원 경기는 정말 상대가 누구든 기대하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의 환경인 것 같아요. 네. 하이원과 안양한라 양팀 정규리그 끝났습니다. 3승 3패 승점 9점씩 결국은 동률로 끝났네요. 이 양팀도 각각 홈에서 2승 원정에서 1승을 했는데 지금 대명과 한라도 이런 식으로 끝났거든요. 자, 하이원과 한라도 만약에 플레이오프에서 만난다면 예상하기 좀 어려운 승부가 예고되고 있고요. 하이원이 최근 13경기 10승 3패 기세는 계속됐습니다. 6위 오지글스를 승점 6점 차로 따돌렸어요.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더 높아진 이번 결과고 안양한라는 최근 8경기에 3승 5패 침체가 이어졌네요. 지금 한라가 좀 심각한 게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졌는데요. 12월 8일 안양에서 있었던 하이원전 0대2로 졌고 하이원전 이번 경기까지 2경기 연속 하이원전 2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 그리고 12월 23일에 안양에서 대명전 또 0대2 졌었잖아요.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 최근 4경기 중에서 3경기가 무득점이에요. 상대는 하이원, 대명이었고요. 한라가 올 시즌 4번째 무득점 패배를 기록했는데 한 시즌 4번 무득점 패배는 5년 만입니다. 2013-14 시즌 이후에. 근데 그때는 정규리그 42경기 체제였고 올 시즌은 경기 수가 적어요. 최근 득점력 저하. 뭐 딱 시점은 조민호 선수 부상 이탈과 맞물려 있습니다. 빌 토마스 선수도 최근 4경기 무득점이고. 한라 걱정 슬슬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조민호 선수가 네. 플레이오프 때나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일주일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일본 원정 다연전이요? 네, 대명도 10점 땄는데, 네. 한라도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희망과 바람을 섞어서 해보고요. 지금 부담은 더해졌어요. 대명이 10점을 따고 하는데 그 똑같은 일정을 한라가 가거든요. 네, 한 가지 이제 다행인 거는 경기 수가 좀 적으니까요. 네. 남은 경기가 좀 더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원정 다녀와야 이걸 걱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일본 원정 끝나면 진짜 몇 경기 안 남은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램트코프가 어느 정도 적응을 이제는 슬슬 할 단계일 것 같고요. 그게 일본 원정이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두드러진 모습이 나오고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그러면 이제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와 같은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일본 원정 다녀온 이후로 다들 이제 두 손 모아 기도하게 되는 거겠죠. 이현숙 기자님은 최근 안양알라의 득점력 저하, 그에 따른 성적 부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조민선 선수가 나갈 때부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결과였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할라의 득점을 책임지었던 게 결과적으로는 조민선 선수랑 빌 토마스 선수밖에 없다시피 했습니다. 정규리그에는요. 그러니까 정규리그에서 꾸준하게 결과를 내왔던 라인은 결과적으로 조민선 선수랑 빌 토마스 선수의 호흡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렇다면은 그런데 사실 지금 할라가 세 번째, 네 번째 라인의 득점에 그렇게 이제 고르다거나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는 팀이 아니게 됐잖아요. 예. 2라인까지 망가져 버렸는데 그러면은 1라인으로 우리는 수비를 집중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뭐 김기성, 김상욱을 막는데 무조건 이제 최선의 이제 라인이라든지 뭐 그런 전략을 세우면서 나와버리면은 이게 더더욱 답답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라인이 더 안 풀리는데 1라인까지 또 계속 막히는 상황이 나오니까 지금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 수 하나밖에 지금은 믿을 게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은 경기가 상위 팀들 중에서 가장 많다는 점. 그렇죠. 그래서 기대 승점 자체도 아직까지는 할라가 제일 많습니다. 예. 지금 맥시멈 70포인트까지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명은 67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이기면 되긴 돼요. 그냥 다 3점 따면 되긴 돼요. 그런데 어렵긴 하죠.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제 꾸준한 라인이 결과적으로 무너진 거에 대한 극복. 아무리 엠트고프 선수의 이제 커리어라든지 좋은 선수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리그에 이제 몸을 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적응은 분명히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된 것이 지금 최근 경기에서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쨌든 두 개의 괜찮은 스코어링, 안정적인 스코어링 라인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할라의 득점력 부진은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원정 4연전을 앞두고 할라가 득점력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지금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리그 현재 순위는 대명 킬러 웨일즈가 29경기에 승점 52점으로 선두고요. 일본 제지 크레인즈가 역시 같은 29경기에 46점으로 2위. 3위는 안양알라가 26경기 가장 적게 치렀습니다. 46점 3위. 4위는 사할린이 27경기에 44점이고요. 5위 하이원이 28경기에 43점. 6위 오지글스가 똑같이 28경기에 37점, 6점 뒤져 있고요. 니쿠아이스벅스가 29경기에 35점, 7위. 8위는 도크 프리블리지가 26경기에 30점, 8위입니다. 지금 사실상 아이스벅스의 최하위가 뭔가 좀 그림이 보이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 아이스벅스가 지금 최다 딸 수 있는 승점이 50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진짜 많이 어려워졌고요. 오지랑 프리블레이즈가 경우는 의외로 비슷합니다. 오지가 지금 최대로 딸 수 있는 승점 55점이고 블레이즈는 54점이에요. 네.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상위 5팀이 55점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커트라인이 55점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냥 지금 상황에서 55점이기 때문에 물론 뭐 뒤에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이 커트라인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55점 따면 올라가기 때문에 55점. 그렇죠.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 저희 시즌 전에 안양알라 패트릭 마르티네 감독하고 특집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편집돼서 나가진 않았는데 그때 패트릭 마르티네 감독이 올 시즌 플레이오프 갈 수 있는 예상 승점 56라고 얘기했어요. 56점. 정확한 그렇죠. 네. 아주 정확한. 지금 현재 구도로는 예측인 55점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물론 뭐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하위 세 팀의 결과에 따라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원이 43, 44, 하이원부터 43, 44, 46, 46, 50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명은 사실 더 이상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나머지 팀들도 근데 나머지 팀들은 그렇다고 막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좋은 활약을 펼치면 올라갈 수 있는데 예, 좀 지켜는 봐야겠죠. 대명은 남은 5경기 전패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플레이오프는 간다고 지금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입니다. 참 순위 끝까지 가야 일단은 1위부터 8위까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남은 경기들이 또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경기들이 있을까요? 일본 하치노에서 1월 12일, 13일 토요일 일요일 독 프리블레이즈와 사할린의 2연전이 있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 2연전이 10월에 있었는데 당시에는 사할린이 2승을 가져갔었고요. 그때 이제 프리블레이즈가 그 최다 연패 빠지면서 가장 안 좋았던 시기였어요. 당시 사할린은 데니스 크로바예프 골리가 4경기 연속 정규승에 4경기 91세이브 37점.
사할린은 코로바예프 골리가 가장 좋았던 시기가 그때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코로바예프 선수는 못 나오고 있고 스텔마흐 선수가 11경기 연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블레이즈는 이번 2연전이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홈 경기가 되고요. 대한민국 원정 6연전만 남겨놓게 됩니다. 프리블레이즈 남은 8경기 전승해야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아이스박스전에서 위닝 시리즈 하면서 경기력은 좀 올라온 것 같고요. 사할린은 12월 17일 하이원전 이후에 26일 만에 갖는 경기 오랜만에 나옵니다. 프리블레이즈 아이스박스를 상대하는 일본 원정 4연전을 떠나는 사할린이고요. 지금 사할린이 이번 원정 7위, 8위 팀 상대로 몇 점이나 추가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번 일본 원정 4연전 마치면 하이원과 홈 3연전만 남거든요. 사할린으로서는 지금 승점 많이 벌어야 되는 지금 상대가 상대인지라 원정길이긴 하지만 1위 생각하려면은 사실 이제 1위 싸움 진짜 들어가려면 탑3, 탑2 싸움 들어가려면은 사실 무조건 10점은 따야 된다고 봅니다. 사할린 입장에서. 그렇군요. 프리블레이즈 김동환 선수 개인 통산 200포인트에 한 개 남겨놓고 있고 사할린은 알렉세이 예레민, 로만 알렉시프 선수가 통산 200경기 출장에 또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2연전 누가 우세할까요? 아무래도 사할린이 많이 유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블레이즈가 정말 좋아지긴 했어요. 공격이 또 잘 풀리고 있고 그리고 1라인이 확실하게 또 살아나고 구축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더 가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뭐 그런데 이제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깊이로 따지면은 사실 이제 블레이즈랑 따졌을 때는 정말 비교 안 될 정도로 더 깊이가 좋고 새로 영입한 선수들도 참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가 괜찮은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이게 또 더더욱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참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고춧가루를 뿌려주면 좋을 텐데. 뭐 그거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역대전적으로 봐도 푸블이 힘든 부분들이 더 많고요. 프리블레이즈가 어느 한 팀은 발목을 잡는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할린은 못 잡을 것 같고요. 한국 원정 6연전 왔을 때 세 팀 중에 한 팀은 잡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푸블전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아이스박스 원정까지 니코 원정까지 4연전을 묶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점 10점 이상을 확보를 해야 우승 경쟁에서 어떻게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푸블과 아이스박스는 시즌 안녕이죠. 그렇지. 이제 1패면 끝이에요. 두 팀은. 그래서 푸블과 아이스박스는 이제 사할린이라는 큰 산을 앞에 두고 플레이오프 진출이냐 아니냐를 좀 조기에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끝에 두 팀은 다음 주면 어떻게 확정이 나겠네요. 그리고 이제 꼴찌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이번 시리즈에 이제 양 팀 모두 12월 31일자로 추가 등록된 선수 출장이 가능한데요. 프리블레이즈는 골리 후루카와 슌 선수가 등록됐고 사할린은 골리 블라디슬라브 나소노프, 수비수의 미하일 파트리키프, 그리고 역시 수비수 유리 코즈로브스키, 티무르 타라투닌, 공격수 니키타 시로트킨, 필립 사브첸코 총 6명의 선수가 등록돼서 이번 프리블레이즈와 2연전 출장 가능합니다. 거의 지금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VHL 경력 있고 KHL 어드미랄 블라디보스토크 소속이었던 선수들이 넘어왔어요. 지금 이 중에서 이현숙 기자님 좀 눈에 띄는 선수 있나요? 이거는 사실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은 선수들이라고 평가드릴 수 있는 선수들이고요. 다 어리긴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KHL 같은 경우에는 12월 27일이 올해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데드라인인데 이 데드라인 끝나고 나면은 플레이오프권에 멀어진 팀들은 선수들을 쫙 방출을 해요. 이거에 대한 영입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아드미랄과 그전과에도 커넥션이 있었던 사할린이고 이런 부분이 더 쉽게 되고 그래서 사실 데니스 쿨리아시 같은 선수들도 그런 급부로 영입이 된 겁니다. 세베스트로알에서 그래서 방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영입이 가능했던 부분, 뭐 램트거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선수들 자체는 어쨌든 VHL, KHL에서는 뛰기엔 좀 모자란데 VHL에서는 그래도 뭐 괜찮은 활약을 해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팀에 얼마나 녹아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프리블레이즈에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후루카와 슌 골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이 선수가 어쨌든 올해 대학 졸업자, 그러니까 작년 대학 졸업자 출신의 이제 영입 선수인데
좀 어떻게 보면은 블레이즈 입장에서 꼴리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가 하타는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2명으로 가고 그리고 그 두 선수는 좀 신장이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르카와 슌 선수 같이 그래도 조금 이제 큰 선수들을 좀 영입을 하고 좀 어린 선수를 영입하면서 좀 더 미래를 보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향에서는 하이원과 대명 킬러 웨일즈의 정규리그 마지막 6차전 1월 15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올 시즌 정규리그 상대 전적 4승 1패, 대명이 앞서고 있는데 고양 2연전 1승 1패였고 인천 3연전은 대명이 3승을 했었죠. 대명이 하이원전 1패 후 4연승을 하고 있어요. 12월 31일 종합선수권 결승전에서는 하이원이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하이원의 이 기세, 과연 대명도 지금 일본 원정 4연전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 대명이 하이원의 기세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주목되고요. 만약에 하이원이 이 경기마저 승리한다면 상위권 순위 경쟁은 더 혼란 속에 빠질 것 같아요. 대명으로서는 이번 하이원전이 올 시즌 마지막 정규리그 마지막 원정 경기가 됩니다. 이번 시리즈 이번 한 경기도 또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더 이번에는 대명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그 지난 종합선수권 결승에 대한 거에 대한 복습적인 부분 하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한라전에서 나왔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1라인에 좀 많이 의존하는 팀입니다. 그때도 사실 그랬잖아요. 류지친 선수 페널티로 나가니까 그냥 바로 실점하고 류지친 선수가 결국 2골 넣으니까 또 역전을 해내면서 또 확 벌어지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가 사실 그 경기에서도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브라이언 영 선수를 적극적으로 매치를 시키면서 봉쇄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전술이 초반부터 맞아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면은 하이원의 게임 플랜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사실 좀 그거를 좀 다시 올라오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 경기 자체는 좀 대명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PD님은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지만 굳이 이제 퍼센트로 나누면 5.5 대 4.5. 하지만 그 5.5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고요. 그게 중요한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데 어려워요. 강릉 종합선수권 결승전 파트 2.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때는 굴리아시가 없었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명도 경기를 똑같이 둘 다 경기를 똑같이 마치고 똑같은 휴식기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경기 몰입도라던가 경기 멘탈 부분이라던가 전혀 흐트러짐 없이 정말 제대로 최상의 전력을 갖고 맞붙을 두 팀이기 때문에 강릉 결승전 때보다 더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난주에 하이원 한라전도 참 기대가 컸었는데 저는 그 경기보다 이 하이원과 대명의 마지막 정규리그 대결이 더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세 팀이 재밌는 경기가 뽑아져 나와야 더 흥행이 되는 거겠죠. 네. 고향에서의 또 한 경기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주간 아시아 리그 리뷰 이번 회는 일본 홋카이도 원정 갔던 대명의 그 4연전 그리고 하이원과 안양알라의 경기 중심으로 꾸며질 예정이고요. 아시아리가 이사키 한글 인터넷 홈페이지 alhaki.kr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180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현석 기자, 박힘찬 PD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